지난 500년 동안 세계 초강대국을 파멸시킨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미국은 그 패턴을 거의 똑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정복도, 침략도, 혁명도 아닌 바로 통화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500년 넘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그 통화가 무가치해졌을 때 붕괴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금과 은을 지배했던 나라 스페인은 반복적인 파산 끝에 제국이 해체되었죠. 200년간 세계 무역을 지배했던 영국은 통화가 붕괴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제국을 잃었습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은 매번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이번 패권은 특별하다. 얘 법칙은 낡았기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참 재미있게도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미국은 그 똑같은 패턴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권 붕괴 패턴의 7단계를 설명드릴 것이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현재 미국은 어디에 와 있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했어야 했는지도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는 500년 넘게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전성기 당시 로마는 세계의 대륙 6천만 명의 인구를 통치했는데요. 그들의 군대는 무적이었고 인프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화폐 데나리우스는 영국에서 이집트까지 어디서나 신뢰를 받았습니다. 데나리우스는 기원전 211년에 처음으로 주조된 은화로 약 4.5g의 순원이 들어 있었는데, 수세기 동안 이 화폐는 가치를 잘 유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그 순도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죠. 데나리우스를 받는다는 건 진짜 진짜 가치를 받는다는 의미였거든요. 그 신뢰가 로마의 확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신뢰 덕분에 로마는 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죠. 세대가 지날수록 로마의 영토는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군인, 요새, 도로, 행정관리, 그리고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로마도 모든 제국이 그렇듯 자신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제국이 그렇듯 화폐를 훼손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처음으로 눈에 띄게 줄였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도 유지해야 했고 값비싼 군사 원정을 감당할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는 조폐소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은 함량을 100%에서 90%로 낮추라고. 그 10%는 전부 정부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양의 은으로 10개가 아니라 11개의 동전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90% 은하는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짜 파괴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211년 카라칼라 황제 시기에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이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은 진짜 은, 나머지 절반은 싸구려 금속이었죠. 265년 갈리에누스 황제 때는 은 함량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원래 순이었던 동전이 95%가 무가치한 금속으로 변하고 겉에만 얇게 은을 입힌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만약 서기 265년의 로마 병사라면 우리는 200년 전 병사들보다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가치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부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요. 동전은 여전히 데나리우스라고 적혀 있고 황제의 얼굴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은 붕괴했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서기 200년에 1데나리우스로 사던 물건이 서기 300년에는 50데나리우스를 줘야 살 수 있게 되었죠. 농부들은 더 이상 은화로 거래하지 않았고 물물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군인들은 금이나 실물 재화로 급여를 받지 않으면 싸우기를 거부했고요. 세금 징수도 불가능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없으니 세금도 무의미했죠.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멈췄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적의 침략도 아니고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때문도 아닌데 그저 화폐 문제 따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심하면 제국의 몰락까지도 이끄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의 화폐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 죽자 제국도 함께 죽었죠. 제국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기까지 7단계를 거치는 패턴이 이때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이야기지만 지금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단계, 제국의 절정기에서 시작해 2단계,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군사비, 더 많은 복지로 지출을 확대하는 과잉 확장. 3단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기 시작하는 구조적 재정 적자. 4단계, 세금도 차입도 한계에 이르르자 화폐를 크게 훼손하거나 무자비하게 찍어내는 화폐 훼손. 5단계, 물가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인플레이션. 6단계, 세계가 더 이상 그 화폐를 믿지 않기 시작하는 신뢰 상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가 바로 화폐 시스템의 붕괴. 로마는 그 패턴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다면 모든 역사를 다 짚어드리고 싶지만 어차피 무한 반복이라서 비교적 최근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이제 16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1500년대 스페인, 제국의 황금기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척했고 1545년 스페인 탐험가들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은 광산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은 그 은으로 은화를 주조했고 그 은화, 즉 스페인 달러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화폐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쓰였고 신뢰받았고 순도도 높았으며 끝없는 공급을 가진 화폐였습니다.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 되었죠. 스페인은 모든 대륙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고요. 그런데 로마처럼 스페인도 스스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1500년대 후반 스페인 왕들은 부채에 허덕였습니다. 펠리페 2세는 그의 아버지 카를 5세로부터 3600만 두카스의 빚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하지만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그는 더 빌렸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일부 성장을 포기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패권의 기회를 제공할 바에야 차라리 더 큰 도박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마인드로 오스만 제국, 네덜란드 반군, 영국 등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벌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557년 펠리페 2세는 파산을 선언했고 모든 부채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근대 최초의 국가부도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1560년 또 부도, 1575년 또 부도, 1596년 또 부도, 40년 동안 4번의 파산, 세계 은의 절반을 쥐고 있었지만 스페인은 빚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번 신뢰는 붕괴됐고 대출자들은 스페인에게 돈을 빌려주길 거부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폭등했고 결국 스페인 정부는 화폐를 다시 훼손했습니다. 은을 줄이고 구리동전을 은화와 같은 가치로 선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화폐는 신뢰를 잃었고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1700년이 되자 스페인은 형식적인 제국만 남은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은을 지배한 나라조차 재정관리 실패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막대한 부의 유입, 과도한 확장, 막대한 군사비 및 복지 지출로 인한 구조적 재정 적자, 화폐 훼손, 인플레이션, 신뢰 붕괴, 화폐 시스템 붕괴. 마르지 않는 은광을 갖고 있었던 스페인마저도 결국 역사적 패턴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프랑스랑 네덜란드는 빠르게 건너뛰고 가장 최근의 사례인 영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나 스페인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고 더 멀리 확장되었으며 더 많은 부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1922년 영국 제국은 4억 5,800만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통치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그 말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나 지구 어딘가에서는 영국의 영토에 해가 떠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파운드 스털링이었습니다. 200년 넘게 파운드는 세계의 기축통화였는데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파운드로 결제되었고 근본이제가 그 신뢰를 뒷받침했습니다. 1파운드는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이 가능했죠. 이 체계는 신뢰, 안정,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신용 위에 세워지고 그 신용은 언젠간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영국은 전쟁, 식민지 행정, 기반시설 확장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파운드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1914년 영국의 국가부채는 6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4년 뒤 1919년에는
70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5년 만에 10배.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영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전쟁은 또 하나의 결정을 강요했어요. 1914년 전쟁이 시작되자 영국 정부는 금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 없이 종이돈을 찍어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파운드는 정부의 약속만으로 뒷받침되는 법정화폐가 되었습니다. 진짜 파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영국은 이미 1차 세계대전에 빚을 안고 있었고 전쟁은 그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1945년 영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270%에 달했습니다. 도시들은 파괴됐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졌습니다. 1944년 전쟁이 끝나기 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재설계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영국 파운드는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했고 미국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은 필사적으로 파운드의 위상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빚은 남았고 금은 잃었으며 경제력도 사라졌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느리지만 굴욕적인 쇠퇴였습니다. 1947년 영국은 파운드를 다시 금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려 했지만 6주 만에 파운드 투매로 중단되었습니다. 1949년 파운드는 30% 평가절하, 1967년 다시 절하, 매번 절하는 국민들의 저축을 파괴했고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영국이 더 이상 1등 국가가 아님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1956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영국의 군사적 대응은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식민지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정복당해서가 아니라 영국이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이르자 영국은 사실상 붕괴 직전의 국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5%에 달했고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한때 세계 기축통화였던 파운드는 이제 쇠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제국은 3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죠. 군사 패배가 아닌 통화 붕괴의 부채로 인해 패턴은 또 반복됩니다. 절정기, 과도한 확장, 막대한 군사비 및 복지 지출로 인한 구조적 재정 적자, 화폐 훼손, 인플레이션, 신뢰 붕괴, 그리고 화폐 시스템 붕괴. 영국은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도 화폐가 무너지면 한 세대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우리는 화폐 시스템은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반복된다는 것을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제국은 미국입니다. 현재의 패권국, 현재의 기축통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중국의 원나라와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를 지나 마지막 영국까지 파괴한 모든 경고 신호가 지금 미국에서도 빨갛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직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지정되었습니다. 달러는 온스당 35달러의 금으로 고정되었고 다른 나라들의 통화는 달러에 연동되었죠. 하지만 로마,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막대한 복지 정책, 전 세계에 깔린 미군 기지들, 1960년대에 이르자 다른 나라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보다 보유한 금이 훨씬 적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달러 대신 금으로 교환을 요구했고 곧이어 다른 나라들도 뒤따랐습니다. 미국에서 금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금 교환 창구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달러를 가지고 와도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고. 즉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순수 법정화폐가 된 것입니다. 그건 로마의 데나리우스가 기초금속으로 바뀐 것과 같았습니다. 1931년 이후 파운드와도 같았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1970년대에 페트로달러 체제가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유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석유가 달러로만 거래가 되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지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났고요. 1980년대 미국의 국가부채는 9천억 달러, 2000년대는 5.6조 달러, 2020년에는 27조 달러, 그리고 2025년 현재 약 38조에 이르렀습니다. 45년 동안 40배,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은을 섞었듯, 스페인이 은을 쏟아냈듯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해 지난 100년 동안 찍었던 화폐의 양의 2배가 되는 양을 단 5년 만에 세상이 풀어버렸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고작 한 달 동안 풀어낸 양만 따져도 지난 100년 동안 풀었던 화폐의 양보다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이 그랬듯 정부는 말했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다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공식 인플레이션은 9%, 하지만 실제 생활비,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달러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패턴은 언제나 같습니다. 처음엔 느리게 그리고 점점 가속화. 2000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의 70% 이상이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8%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그리고 새로운 회원국들까지 달러 대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 통화로 거래하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역사상 최대치 수준의 금 매입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달러 패권이 끝날 것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 미국은 로마와 똑같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군사적 과잉 확장. 미국은 70개국 이상의 800개의 해외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상은 연간 8천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년에 1조 달러를 지출합니다. 즉 이제는 매년 이렇게 숨만 쉬어도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고 부채는 2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2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제국이 다른 시기, 다른 대륙, 다른 통화를 썼지만 똑같은 순서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 생겨난다고 해도 결국 영원히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는 없고 돈을 찍어서 번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훼손하고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심플한 거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아니 어쩌면 잊고 살게끔 만드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역사가 몇 번이고 반복하며 알려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5단계를 지났고 빠르게 6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역사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통제된 하락. 1945년의 영국은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한 몇 안 되는 제국 중 하나인데요. 포기할 땐 빠르게 포기하며 긴축 단계로 넘어가면서 패권을 미국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줬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면 패권을 빼앗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패권을 미국으로 옮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빠른 포기와 긴축으로 여전히 준기축통화로서 상당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혼란스러운 붕괴. 5세기의 로마처럼 화폐가 무가치해지고 정부는 통제력을 잃으며 제국은 분열되고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까지 완전 붕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제국은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 저도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도 한번 권력을 맛보면 다시 밑으로 내려갈 바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할 만큼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발밑에 두고 절대 권력의 맛을 본 거면 과연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망한 제국들의 대부분은 구조적 재정 적자가 시작되면 쇠퇴는 기정사실이기에 결국 전쟁이라는 최대의 도박을 해서라도 절대 그 권력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장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대 도박에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게 꼭 전쟁만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기술로 생산성 혁신을 만들어 타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생산성이 개선되었다 수준이 아니라 산업혁명 때처럼 아예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수준의 혁신이 생산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었던 영국은 1780년에 이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생산성 혁신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야만 했기 때문에 1820년 영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까지 치솟는데, 결국 베팅에 성공한 영국은 그 이후 80년 동안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780년부터 1850년까지 7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치솟는 해가 수도 없이 많았으며, 결국 문제의 본질인 과동 확장으로 인해 군사비 지출, 그리고 이미 쉬운 돈에 길들여져 버린 국민들에게 지출되는 복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가 되기 때문에 붕괴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가 9회에서 끝나지 않고 연장전이 10회로 들어섰다고 해도 운이 좋으면 경기를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무슨 수를 써도 15회를 넘길 수 없다는 건 정해진 거니까요. 이 시나리오들을 쭉 듣고 나니 요즘 미국이 미쳤나 싶었던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재정 적자가 그렇게 심한데도 왜 미친 듯이 재정을 더 끌어다 쓰는지, 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와 같은 AI 혁신 기업에 돈을 때려붓는지, 왜 전 세계의 반도체, 배터리, 국방 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건지, 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핵융합, 소형 모듈 원전,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혁신 기술에 돈을 때려붓는지, 왜 우방국들한테까지 협박을 해서라도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 초대형 도박의 실패, 로마와 스페인처럼 역사 속 몰락한 패권 국가 중 하나로 남을 것인가, 초대형 도박의 성공에 영국처럼 연장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건 패턴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현금을 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어도 내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금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2000년이 넘는 역사가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본 이제 끝난 지가 언젠데 금 옛날 자산 아니냐고요?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내기 하나 하시겠나요?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안화폐 중에서 영원히 가치를 잃지 않은 화폐를 단 한 개라도 찾으신다면 제가 채널 삭제하고 전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이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대본 쓰고 있었던 저를 위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누르셨다고요? 그러면 좋아요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